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이 담겼다는 엑스파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공개를 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대변인은 임명되고 열흘 만에 사퇴하기도 했는데 앞서 국민의힘 합류를 둘러싸고 윤 전 총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2학기에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아래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인데 우려가 나오는 전교생 수와 학급수가 많은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시시피와 미주리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간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화 작업 중에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 연결식은 오늘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지고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당원 규정에 따라 7월부터 9월 10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2달가량 연기할지를 놓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견을 좀 더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건데요. 의총이 끝나는 대로 최고위 회의를 다시 열어서 경선 일정 관련 논의를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휴일 저녁 여의도 당사에 모여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선 시기 연기에 대한 논의를 더 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경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총회를 모아야죠.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한 번 더 듣기로 한 겁니다. 찬반 의견을 나눠서 듣도록 하고 이후에 보완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현재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9명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3명은 연기 불가를,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6명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소속 의원 66명은 경선 일정을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의총에서 찬반 투표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은 거기 의총의 결론으로 어떤 결정을 낼 때 할 수 있는 일인데 의원총회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의총 이후 가능한 이른 시간에 최고위 회의를 다시 열어 경선 일정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잇따라 악재를 만났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의혹이 담긴 엑스파일을 입수했다는 주장이 이틀 전 여권도 아닌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이 임명 열흘 만에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 혼선이 주요 사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일요일 아침 7시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돼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 대변인은 18일 국민의힘 합류를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를 내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이 당연하다고 밝히자 곧바로 윤 전 총장이 지금 입당을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정정하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캠프에선 대변인 사퇴가 이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말도 나옵니다. 사실 두 분 사이에서 약간 어쨌든 뭔가 생각이나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선 알고 있지만 미세하게 어느 부분에서 오해나 아니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겼는지는 때마침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 담긴 X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평론가가 윤석열 파일을 입수했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한 겁니다. 의혹들이 있다라고 총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X파일을 공개해 11일 가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34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54명이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크게 완화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노래방과 식당,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백신 접종도 원활해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단계가 4단계로 줄어드는데 모임 인원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푸는 방향입니다. 구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상일 경우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대로면 현재 수도권 상황은 2단계,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우선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임과 행사, 시설 이용 등 인원 제한에서 모두 빠집니다. 2단계 기준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지는데 겨루기를 금지하는 등 세분화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손실보상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고 집합금지 같은 더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을 넘지 않으면 모든 학생들은 2학기부터 매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는다고 해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밀 학교는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에 방역 인력을 최대 5만 명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등교 기준도 바뀝니다. 바뀌는 1단계에선 전면 등교가 원칙입니다. 2단계에선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만 등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 등교에 나설 때입니다. 현 확진자 상황을 고려할 때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단 과밀 학교의 경우 학교별 상황에 따라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교 방역 체계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2학기 학교 방역에 5만 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총 1,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취약한 부분으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해선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는 등 식사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지난 2월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제 뚜렷하게 진정된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이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시시피와 미주리 등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특히 감염력이 더욱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보다 빠르게 퍼지면 국지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53%가 최소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접종이 이루어지며 최근 감염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Some states like Vermont or Connecticut have very high vaccination rates, above 80%. Other states are struggling to get to 50%. 접종률이 떨어지는 10개 주들입니다. 접종 완료 비율이 30%대에 그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리와 와이오밍은 지난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70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낮은 접종률과 함께 더 쉽게 퍼지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 급증과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더 빨리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If it took you 10 minutes of exposure before, it may take you 5 minutes now. If you are vaccinated, here's the good news, then this variant is very, very harmless. 한편 신규 확진자 90%가 델타 변이로 나타난 영국에 대해 유럽 각국은 다시 국경 단속에 나섰습니다. 독일은 자국민이나 영주권자만 영국에서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이탈리아는 음성 확인서와 함께 닷새 격리도 의무화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일본 도쿄 올림픽은 그러나 역시 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게 잘 열릴 수 있을지 우려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선수단이 속속 일본에 도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선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국에서 백신도 맞고 음성 판정도 받았었는데 일본 입국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선수는 우간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음성 확인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국 과정에서 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참가 예정인 국가대표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림픽 개최까지는 이제 한 달여 남은 상황. 국내외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스가 총리는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人々の努力と英知でこの難局を乗り越えていくことを日本から世界に発信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東京大会は安全安心に開催すること。 하지만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4%는 안전한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관중 입장 허용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7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일본 방역 전문가들도 무관중 대회를 권고합니다. で私どもはリスクとしてはやはり会場内の感染拡大については無観客、観客を入れないという方法が感染リスクが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관중 허용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끄다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 연결식이 오늘 치러집니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됩니다. 이번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간 지체가 됐다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스프링클러가 8분 지체됐다는 발언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수동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이번에도 아마 8분 정도 꺼놓은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스프링클러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오작동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과제 경보가 울리면 한 번 울렸을 때는 저기 과제로 피난을 2번이면 이건 가짜야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8분 정도 꺼놓은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지난 19일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주말 동안 동료와 시민 등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결식은 오늘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 경기도는 고인을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하고 녹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쿠팡을 향한 시민들의 불매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힘든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 문제가 이어졌었고 이번 화재 사고로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재영 기자입니다. 쿠팡을 삭제하겠습니다. 회원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 로켓와우 멤버십이 해지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줄지어 올라오고 있는 쿠팡 탈퇴 인증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문제는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연이은 노동자의 사망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물류센터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됐을 때도 미흡한 대처가 확산을 키웠습니다. 누적된 실망감에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로로 쓰러지시고 화재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한 거잖아요. 화재 당일 김범석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지위를 내려놨다는 소식도 분노를 키웠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의 편리함을 포기하고서라도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합니다. 배송이 급한 것만 쿠팡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아예 쿠팡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시스템이긴 한데 이제 직원들한테는 좀 그게 약간 힘들고 좀 불합리한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는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가운데 김범석 창업주는 이틀 전 고 김동식 소방령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어제는 강한승 대표이사 명의로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유가족을 평생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사업장 안전, 직원 일자리 대책이 담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대해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부동산 기득권 편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특별 결의문에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강행하는 역주행을 했다며 정의당이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엑스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장성철 평론가가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각에서 배우설이 제기되자 장 평론가는 의원실을 떠난 이후 왕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만났습니다.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어제 회동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다음 달부터 3억 6천만 원으로 그리고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는 1억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에 지난해 적발된 불법 대부 광고가 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5만 8천여 건 정도가 늘었는데요.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서 유인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사는 비용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고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육군복 원단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아즈텍, 킨덱스, 조양모방에 대해서 과징금 3억 7,100만 원이 매겨졌습니다. 각각 1개 품목씩 낙찰을 받아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지는 걸 막으려고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미얀마 여성 4명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미얀마 민주화 운동 관련 난민 신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사장 외벽 아랫부분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외벽과 전기 설비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북 포항 신항 북쪽 4km 해상에서 출항 중이던 홍콩선적 화물선에 불이 났습니다. 기관실에서 맨 처음 불이 시작됐는데 해경이 출동해 기관실을 폐쇄하고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을 쿠팡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경쟁을 했는데 국내 지상파 3사에서 중계권을 사는 데 성공해서 단독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바리톤 김기훈 씨가 영국에서 열린 국제 성악 콩쿠르 BBC 카디프 콩쿠르에서 아리아 부분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인 수상은 이전에 2번 가곡 부분에서만 나왔었습니다. 아리아 부분에서는 김기훈 씨가 처음입니다. 그룹 세븐틴이 새 앨범 관련 활동을 연기했는데 지난주 참여한 촬영 스태프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입니다. 이후 멤버들 모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라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납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관련 두 나라 협력 방안을 오늘 논의하는데요. 이후 오늘 한미일 또 한일 북핵 협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가해자 2명에 대해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될 3분기 전기요금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부터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동결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 외교와 제재를 함께 강조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대화에도 또 대결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지난주 발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흥미로운 신호라며 지속적인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종류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더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비서가 대화와 대결을 모두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선 분위기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올린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준진 중국 대사는 오늘 21일자 노동신문에 중국이 북한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평화를 위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임을 언급하며 중국과 조선의 친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측의 초심과 항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 시즌 6승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네요. 네,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은 에이스다운 피칭으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압도했습니다. 빠른 공과 변화구의 완급 조절로 볼티모어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고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구속은 더욱 빨라져 최고 구속 151km를 기록했습니다. 볼넷도 단 한 개만 내주는 등 날카로운 제구력을 뽐냈고 4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역투했습니다. 토론토가 7대4로 승리하면서 류현진은 4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해 시즌 6승을 달성했습니다. 미 언론은 최고의 류현진이 제구 능력을 회복했다며 극찬했는데요. MLB.com은 고풍스럽다, 최고다라는 뜻의 단어 빈티지를 붙여 빈티지류가 돌아왔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승리에 만족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살기인 체인지업의 제구를 끌어올리는데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한국인 암 사망률 1위는 매년 폐암입니다.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도 어려운 게 이 폐암인데요. 그런데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귀에 익은 트로트 두세 곡쯤은 거뜬히 연주합니다.
4년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홍기복 씨입니다. 올해 74살입니다. 그때는 많이 놀래고 좌절도 많이 했고요. 한 2, 3개월은 뭐 거의 눈물바다로 또 온 식구들이 그냥 뭐 시름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소위 이제 그 표적 치료제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형 치료하면서 이제 뭐 가슴에 물 찬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가슴에 있던 이제 병 덩어리도 많이 줄어들고. 지난해엔 더 최근에 나온 표적 치료제를 썼습니다. 이제 홍 씨의 일상은 암 진단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운동도 쉬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일하고 왔어요. 오늘도 이따 가야 돼, 1시. 하지만 3년 전에 청천벽력 같은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무 저기가 없어.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사기라고 그러니까 말기잖아요. 사기면 말기야. 임상 연구 중이던 면역항암제 신약을 썼습니다. 이젠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완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암은 부동의 사망률 1위입니다. 말기가 되기 전까진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발견해도 수술이 어렵고 치료 방법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보입니다. 표적항암제랑 면역항암제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나마 제일 화려했다라고 생각되는 암의 영역이 폐암이고요. 실제로 2018년 폐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15.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암 완치 판정의 기준입니다. 특히 2년 동안 1차 치료로 면역치료제를 쓰면 환자의 82.1%가 5년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생률도 높고 암 사망자 수도 가장 많은 암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폐암을 정복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남은 걸림돌은 약값입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한 번 투여할 때마다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듭니다. 1년에 1억 원 가깝습니다. 전 세계 52개국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입니다. 효과는 계속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정부가 어제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는 6명의 모임이 가능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이제 진정되고 있다. 뭐 이런 자신감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이지만 그 전에 과학적으로 이러한 감염 전파 차단 효과가 충분히 있고 거리두기 개편을 좀 완화하더라도 추가적인 감염 전파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돼서 이렇게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네, 백신 접종률도 3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뭐 이 정도면 서서히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 70%면 집단 면역, 즉 네. 유행과 전파를 중단시키는 데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이전 30% 정도 백신 접종이 되더라도 천천히 감염 전파가 차단되는 효과들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중단까지, 즉 이 집단 면역 달성까지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네,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왔는데 그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지금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말 8월 초까지만 되면 그래도 이 전체 백신 접종률이 50% 60% 이상은 이제 육박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효과, 즉 감염 전파 차단 효과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크게 완화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인다든지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회식도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 뭐 충분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고요. 자율과 방역, 지속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 개인들이 마스크 착용과 위생 철저히 하는 것, 그다음에 이 관리자분들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 단순하게 모든 것이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염은 다시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점은 분명히 국민 여러분께 좀 알아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 0시 기준 뭐 400명을 밑돌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중반에 올라가면 또 다시 증가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데 네네. 현재 그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400명대, 500명대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는 이유는 결국 평형 상태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즉 지역사회 감염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분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지만 이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현재 수준으로 통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면역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증가할수록 천천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1,000명, 2,000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네. 중환자실이나 치료 병상 수는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사망률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와 유지가 관리하다. 그리고 사망률 관리도 가능하다. 그런 수준이 현재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중해진다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들이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증거가 확보됐고요. 지금 70세 이상 고령자분들 80%에서 접종이 됐고 실제 그 결과 효과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에게 이 감염률도 줄고 고령자분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그런 백신 접종의 효과는 고령자에게 충분히 확보가 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맞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 점은 우려해야 되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WHO도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 우세종이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어제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작년 2월 때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새로운 감염병하고 뭐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역 단계에서 국내 유입을 어떻게 최대한 차단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혹시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감시를 철저히 해서 만일에 뭐 정말 원치 않게 이 델타 바이러스 국내에 들어와서 확산된다면 사전에 경보 체계를 감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직은 델타 바이러스 우세종이거나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관찰과 주의 감시하는 것으로 검역 단계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을 넘지 않는다면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 뭐 집단 면역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학교에서 다시 뭐 집단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등교를 해서 다 수업을 받게 된다면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사전 준비와 모의 검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다소 감염이 증가할 우려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학교 등교 수업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보안 조치, 선생님들 또 학생들 또 환경 관리에 대한 이 방역 지식에 그동안 모자랐던 부분을 앞으로 8월까지 충분히 보완해서
그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감염이 추가되지 않도록 지금 막을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시 그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네, 국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초 계획했던 11월 말 이전에 집단 면역 체제로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고요. 네. 물론 당긴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당길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크게 그 문제가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앞당겨질 수는 있지만 11월 말 정도까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뭐 주의해야 될 부분들 끝으로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 철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는 거고요. 지금 이 많은 부분이 사회적 거리가 완화됐으니까 사업주나 식당, 카페, 모든 실내 체육관 이제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주들의 관리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냐가 관건일 것 같고,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되 자율과 책임을 최선으로 다할 수 있는 지원책들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관리와 책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확실한 것은 긴장감이 떨어지면 다시 확진자는 급증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인 하지입니다.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울 27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역은 강릉 22도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이 담겼다는 엑스파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공개를 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대변인은 임명되고 열흘 만에 사퇴하기도 했는데 앞서 국민의힘 합류를 둘러싸고 윤 전 총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 연결식이 오늘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지고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간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